근데 이렇게까지 물고 이렇게까지 간식도 안 먹고 싸납고 고집이 센 친구를 도대체 그럼 어떻게 미용을 하라는 거냐,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용을 할 때 공격성을 보이거나 먹이를 전혀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대상자, 그 강아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율신경계는 자기가 내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심장아 조금만 늦게 뛰어봐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그냥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반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미용에 뭔가 이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의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은 이미 자율신경계가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고장이 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반복될 것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훅 올라가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는 우리가 흔히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그 수준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에서는 이제 포비아, 공포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만약에 사람의 유아 또는 아동에 빗대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는 것 또는 특정 장소를 굉장히 두려워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이 아이가 지금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를 지금 당장 계속 꾸역꾸역 보내는 것이 과연 이 아이에게 맞는 방법일까요? 아니죠. 심리적인 치료, 또 상담,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공포증 수준에 이르른 친구들에서는 역시나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개에서 이제 오게 되면은 행동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 들과 그리고 강아지의 이런 트라우마 예방에 또는 완화에, 치유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트레이너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식을 보유한 미용사와 함께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제 동물의 감정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을 당장에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미용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개들의 행동이 수정이 되는 거다. 왜냐면 강아지가 갑자기 탁 이렇게 얌전해지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이거는 마치 이제 막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다음에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을 하고 그 사람한테 칼을 막 들이밀면서 이걸 극복해라, 견뎌내라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이제 PTSD 가진 사람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아마도 공황 발작을 일으키거나 또는 극도의 불안감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또 한 번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 사람의 불안이 훨씬 더 가중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정화 단계라는 건데요. 강아지가 미용실을 만약에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들어오기만 해도 덜덜덜덜 떨고 도망가고 싶어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미용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미용사랑 특정 거리, 뭐 예를 들면 한 2m쯤만 다가와도 아이가 막 부들부들 떨거나 이미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그 더 이상의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가까워지고 점진적으로 미용실에 들어와도 괜찮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들을 이제 반복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행동진료 수의사와 협업을 하면서 이런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뭐 약물 치료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단계를, 일련의 단계를 만들어내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미용과 관련한 정말 본격적으로 자극을 조금씩,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짜 클리퍼 꺼내기만 해도 깜짝 놀라면서 숨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클리퍼를 꺼낼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진짜 동물의 속도에 맞추어서 그 트라우마를 치유를 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종종 그 부작용이 있음을 알면서도 약간의 홍수법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난 이거를 극복을 해낼 거야 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하지만 동물들한테는 그러한 의지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답답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성이 보장이 되는 치유, 트라우마 치유 또는 뭐 예방의 방법은 사실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훈육 미용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모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그 유명하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학대와 훈육의 그 경계에 대해서 수치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한 대 때린 거는 훈육이고 뭐 5대 때린 거는 체벌이고 뭐 10대 때리면은 학대고 멍이 안 드는 수준의 뭐 그것은 훈육이고 다리가 부러지면 학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위를 받고 있는 대상의 뭐 상해 수준이라든지 뭐 횟수라든지 이런 걸 수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학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이의 행복, 아이의 건강, 아이의 안정감 이런 걸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행위라도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똑같이 강아지한테 빗대어 볼까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 사실 가장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의 동물 학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법의 기준, 제재 같은 것인데요. 동물이 입은 상해의 수준, 그리고 사람이 동물한테 어느 수준으로 뭐 위협을 가했는지, 뭐 동물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이것은 학대야, 이것은 학대가 아니야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물 학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규범적 행위로서의 동물 학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동물 학대가 마치 막 충동적이고 굉장히 병리적이고 막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개를 때리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막 밥을 일부러 안 줘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들이 사회적으로 뒷받침되고 중요시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낸다. 이 점에서 되게 도구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띠는 행위 역시도 이제 동물 학대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훈련이니까 훈육하는 과정이잖아. 미용하는 과정이잖아. 이렇게 행동의 변화나 아니면은 뭐 위생 관리나 어떠한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행해왔던 행위들이 있잖아요. 뭐 줄을 챈다거나 막 큰 소리를 내서 개를 놀라게 만들거나 뭐 피가 날 때까지 강아지가 움직일 수 없게 막 몸을 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규범적 의미에서의 동물 학대였던 것이죠.
중세 시대에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거나 아껴야 하는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게 많이 먹어대기만 하고 집안일에는 도움이 1도 안 되는 그냥 아주 작고 귀찮은 성인과 똑같이 대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소중한 존재들, 우리보다 더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고 또 이들을 잘 길러낼 의무가 있다. 때문에 방치하거나 얘네를 막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나쁜 행동을 넘어서서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이 되었잖아요. 사실 불과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들겨 패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바로 쇠고랑 차고 들어가죠. 이런 것처럼 그동안은 우리가 규범적으로 용인했던 다양한 행위들은 동물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변화할수록 그 이전 것들이 폭력과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목줄을 채거나 막 풍선 터트려서 빵 놀래키거나 이렇게 발로 꿍 소리 내가지고 그 입질하는 순간을 팍 멈추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막 뭔가 문제 행동을 교정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럴 때는 교정하려고 했던 적이 저도 있었어요. 처벌을 기반으로 하는 훈련사 분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뭐 문제 행동을 교정하려고 해보기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이 현대의학과 심리학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칭찬하고 보상하고 의료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도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저는 2번 다시 진짜 반려견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개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마 함께하는 일을 하던 삶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저는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해주고자 데려온 그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체계적인 과학 이론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가지시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 분들과 함께 아이에게 더 나은 방법, 혼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없을지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내 말 달린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